예, 중간고사 대신하는 리포트는 앞에다 내셨죠? 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제출을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내지 않은 학생은 이따 쉬는 시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지식정보화 시대의 지역발전론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 저한테도 좀 무척 난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경제학을 가르치는 선생이면 이제 뭐든지 다 알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경제학 박사나 경제학 교수들이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다 아는 것은 아니죠. 자연과학도 그렇습니다만, 생물학을 예를 들면 아주 많은 세부 분야가 있죠. 생물학에도 식물학도 있고 동물학도 있고, 또 요즘은 더 세분화되어서 진화생물학, 또 유전학 뭐 등등 해서 생물학에도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물학 하는 분하고 동물학 하는 분하고 만나서 공통적인 거는 이야기가 잘 되겠지만, 어떤 특정한 세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학도 마찬가지여서 사실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것을 다루는 노동시장 이론도 경제학의 한 분야이고, 또 대운하 사업과 같은 그런 국책 사업을 다루는 그것도 이제 미시재정정책이라 그래서 재정학의 한 분야로서 경제학에 속하고요. 또 요즘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금융공황, 파생금융상품 이런 걸 다루는 금융시장론도 이제 경제정책의 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주로 연구하는 이제 경제학 박사하고 파생금융상품을 연구하는 경제학 교수하고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죠.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경제학 전공자끼리 만나서 대화하는 게 경제학자하고 수학자 또는 물리학도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제발전론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고, 그리고 많은 논쟁이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이미 좀 살펴봤습니다만, 경제발전도 그냥 경제발전이 아니고 지역경제발전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앞에 지식정보화 시대 이렇게까지 붙여놨으니까, 이게 저도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고 나서 무척 오래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참 시원한 그런 설명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깊이 공부해보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모두 전문가로서 뭘 다루는 자리라기보다는 이런 문제들을 대체로 상식의 눈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께 공부한다, 이런 기분으로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죠? 저도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한 칼씩 하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배우고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에게 그걸 나눠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선 중간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시험들 다 잘 봤습니까? 대답이 신통찮네. 기말고사 안내를 우선 좀 할까요? 학기말고사를 시험을 어떻게 치를지에 대해서 참 오래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때 이제 여러분이 대학 입학할 때 쳤던 수능시험 스타일로 객관식 출제를 해볼까, 그렇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게 평가의 편의성을 생각하면 그게 제일 좋거든요. 그 카드에다가 기재하기 해서 그냥 채점도 편하고 또 점수가 딱딱 나오니까 뒷말도 없고 여러모로 좋은데, 그래도 명색이 대학인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냐, 이런 점 때문에 좀 마음이 꺼림직해서 이제 전통적인 대학의 평가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는 선택폭을 좀 넓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예정된 대로 12월 둘째 주인가요? 우리 조교들 며칠이죠? 12월 금요일이 언제가 되더라? 오늘 달력을 봐야 되는데 12월 17일이 방학이죠. 그 전주 금요일이면 며칠인가요? 12월 12일. 예, 12일이 금요일이 12월 12일 날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험 장소 이런 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앉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픈북이고 또 글을 써서 자기 생각을 적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긴 해도 불편하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옆에 자료도 놓고 하려면 좀 좁아서 좀 나눠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공지하기로 하고요. 시험 시간은 90분을 드립니다. 90분을 드리고 문제는 3개를 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는 분야를 쓰면 되겠습니다. 오픈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죠. 이렇게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대학 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관점은 다양합니다만 제가 보건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면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목표냐 할 때 주어진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 또는 자기가 선택한 주제를 가지고 또 자기가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얼마큼 깔끔하게 자기 생각을 정리해내느냐, 이게 대학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부에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셔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보고를 쓸 때 무슨 암기해서 글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 이 문제는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혹은 그런 논리는 어디에 보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드리면 여러분이 충실히 수업을 듣고 자료를 챙기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대개 어떤 내용이 어디 있다 정도는 알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쓰는 학생에게 유리한 평가 방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분량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 쓰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시고 나면 뭐 바쁜 학생들은 가시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또 모이면 문제풀이 시간을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간단하게 함께 그런 주제들을 되게 어떤 각도에서 어떤 식으로 다루는 것이 괜찮다, 이런 제 의견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또 답안을 보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답안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평가 기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합성입니다. 정합성은 그 주제에 대해서 쭉 자기 생각을 기술한 것이 앞뒤가 맞고 조리가 있고 구조가 탄탄한 그런 글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건 이제 그걸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요. 둘째는 세부 내용의 타당성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 또는 뭐 사실 해석이 잘못된 또는 적절치 않은 근거를 끌어대는 이런 것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죠. 말하고 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실관계, 데이터 또는 논리, 해석의 시각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글 하나가 자기 정합성을 가지고 내용적으로 타당한 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독창성입니다. 독창성.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것을 잘 요약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능력이지만 그 못지않게 표면적으로 관계없어 보이는 것들 또는 뭐 다른 사람들이 보통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을 자기가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새로 찾아서 쓰든가 또는 어떤 새로운 논리, 새로운 시각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는 또 좋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학생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보다 더 많이 배우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좋은 학생이 많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3가지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게 될 겁니다. 오늘 리포트는 예고한 대로 20점을 기준으로 해서 5등급 정도로 나누어서 16점에서 20점 정도가 배정되도록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은 60점으로 해서 또 등급을 나누어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뭐 출석 점수 지난번에 감점, 무단결석은 감점을 1점씩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수업 진행에 도움을 주거나 독창적인 또는 탁월한 질문이나 발언을 한 학생에게 가점 준 것들 다 기록해서 얹어서 그렇게 하고, 예, 기타 이제 동점자 처리나 이런 등등은 예고한 대로 부수적인 것들을 반영해서 동점자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공포감을 가지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7번째 주제고 8, 9, 10번째까지 하고 나면 기말시험 전까지 2번의 강의 시간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여러분에게 학습 부담을 많이 드리는 새로운 주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는 대신에 휴강하면 안 되죠. 예, 비싼 등록금 내고 배우는데 하나라도 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말시험 전주, 직전주 금요일 강의 시간에는 글쓰기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로 우리가 기말시험에 출제하게 될 문제, 여러분이 맞닥뜨리게 될 문제 같은 것들을 받았을 때 되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평가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데 좋은가, 이런, 제가 원래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이니까 특별히 특별 수강료를 받지 않고 글쓰기 특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한 주가 남죠. 그 전주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비전공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문을 여러 개 이렇게 여러 학생들한테 받고 있는데, 무슨 한계 효용 또는 한계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적인 이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지금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번째 주 강의에서는 특정한 테마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고 거의 우리가 다루는 모든 주제와 관련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경제학의 이론적 기초에 관해서 1시간 정도 일종의 보강 성격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듣고 나면 우리가 다뤘던 주제들을 돌이켜보고 그 주제들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돌아볼 때 좀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2주 강의는 직접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주제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부담을 시험 앞두고 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2번 다 일종의 보충 강의 이 형식의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 기말시험에 대한 안내를 했는데, 혹시 질문? 기말시험과 관련해서? 예, 학교 규정이 보니까 A부터 C까지 일정한 비율로 평가를 하도록 상대평가로 돼 있어서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D 이하를 받는 학생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출석을 잘 관리 못해서 학점을 못 받거나 너무나 이게 도저히 학점을 줄 수 없는 그런 답안지를 내서 눈물을 머금고 F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없기를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크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를 다루도록 하죠. 여기 지금 3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지역, 그리고 발전. 3가지 개념이 있는데, 맨 먼저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역 발전, 그 다음에 지식정보화와 이것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최근 보도를 보면 대구가 이제 모든 데이터에서 확실하게 인천에 뒤지는 제3의 도시에서 제4의 도시로 전락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지역 언론에서도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되게 주된 기준이 지역 내 총생산 GRDP라고 말하는 그게 중요한 기준인데요. 그게 이제 전국 꼴찌를 한 게 지금 17년째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16개 시도 가운데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서 대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그러면 잘 나가는 다른 지역은 무엇 때문에 좀 잘 나가는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제 나름의 가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학 공부에도 국어사전이 필요한데요. 우선 발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development,
이 발전이 뭐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더 나은 또는 더 좋은 상태로 또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개념에는 특별히 문제제기를 할 게 없죠. 어떤 것이 사회나 혹은 경제가 지금보다 더 나은 혹은 더 좋은 상태 또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또는 올라가는 것, 이것을 이제 발전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보면 어떤 나라는 더 나은 상태에 있고 어떤 나라는 못한 상태에 있고 어떤 지역은 더 나은 상태에 있고 어떤 지역은 못한 상태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낮고 못함, 좋고 나쁨의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것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잘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바로 보기도 어렵죠. 좀 더 잘생긴 남학생, 좀 더 예쁜 여학생, 매우 주관적이긴 하지만 눈에 보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데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몸무게가 더 무거운 학생이 있고 더 가벼운 학생이 있는데 직접 들어볼 수가 없죠. 그때 필요한 것이 저울입니다. 저울. 체중계. 체중계에 올라가면 그것을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것을 양적으로 비교하려고 할 때는 항상 측정 도구가 필요하고 그 측정 도구로 측정한 것을 기록해서 비교하는 인덱스, 지수, 수치가 필요합니다. 이 발전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더 발전한 곳과 더 덜 발전한 곳 또는 발전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측정 도구로 해서 어떻게 계량적인 숫자 또는 어떤 크기 이런 것들로 나타낼 거냐, 이것이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를 다룰 때는. 그래서 이 발전에도 이것을 재는 여러 가지 측정 도구 또는 지수들이 있습니다. 만약 발전을 더 나은 상태라는 것을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어느 국가 또는 어느 지역의 발전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지표들이 있지요. 우리가 보통 언론 보도에서는 GRDP, 이따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GRDP라는 것은 지역 내 총생산, 이것은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 생산되었느냐를 가지고 이 발전을 규정하는 이 척도로 삼으려는 삼으려고 할 때 쓰는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표에는 이 발전 수준 또는 더 낮고 좋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 지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주관적 지표가 있습니다. 주관적 지표는 간단하죠. 이제 대구 시민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대구의 발전 수준이 만족스러우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만족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겁니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이게 네, 아니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 주관적인 답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객관적으로 어떻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수가 높을수록. 그런 것을 이제 주관적 지표, 이것은 굉장히 조사하기도 쉽고 비교하기도 수월한 그런 겁니다. 근데 왕왕 사람들의 인식은 그 객관적 지표와 동떨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객관적 지표를 보면 괜찮은데 주관적으로는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때로 객관적으로 보면 별 볼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한 것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각 국민의 행복지수 조사를 해마다 하는데 1등 한 나라가 옛날에는 좀 다른 이름이었는데 바누아투
바누아투라는 나라입니다. 그게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요. 국민소득도 굉장히 낮고 국토도 손바닥만 하고 그런 어디 뭐 폴리네시아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거기가 1등이에요. 바누아투. 한국보다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가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00개국 중에서 중간 이하에 해당합니다. 1인당 GDP 순서로는 세계 30위권이 되는 나라이고 기후 조건도 굉장히 좋고 국토도 아름답고 역사도 길고 그런 나라인데 만족도는 재작년인가 데이터를 보니까 102등 그 정도 나오더군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약 30위권 들어있죠.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객관적인 지표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 객관적 지표에도 온갖 것을 다 쓸 수 있죠. 예컨대 범죄율, 범죄가 없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긴장도가 덜하고 좀 좋은 나라이기가 쉽습니다. 미국은 범죄율이 엄청 높은 나라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사회에서 갑자기 범죄율이 치솟으면 그 사회가 어떤 비정상적인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도로율, 뭐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접속률, 그죠? 그것은 굉장히 그 사회가 편리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나라다. 물가 수준, 또 뭐 상하수도 정비율, 그러니까 또는 뭐 심지어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이빨이 빠지고 없는 개수,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이빨이 몇 개 없냐,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입니다. 그것은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한눈에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거든요. 교통사고율, 수질오염도, 대기오염도, 이런 것들은 사람이 길 가다가 차에 치여 죽을 확률, 또 물과 공기가 오염되어서 질병에 걸릴 확률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빈곤율, 빈곤율도 매우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고요. 대도시의 녹지율,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주요 질병의 발병 또는 전문용어로 유병률, 그 사회의 결핵 환자가 전체 인구의 몇 %냐, 기생충 감염률이 몇 %냐.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대 기생충 감염률이 약 90% 가까웠다고 제가 한번 언제 얘기한 적 있죠? 없나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생충 퇴치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학교에서 성냥갑처럼 생긴 통하고 조그만 비닐봉지를 다 나눠줘가지고 대변을 받아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받아와서 담임선생님한테 제출하면 그걸 기생충 퇴치협회에 다 보냅니다. 거기서 감염 검사를 한 다음에 감염된 학생들은 학교에 가면 알약을 이만큼씩, 지금은 구충제가 초콜릿처럼 맛있는 거 하나인데 그때는 회충약 따로, 요충약 따로, 뭐 편충약 따로 다 있었어요. 여러 개 걸리면 약을 이만큼 먹어야 돼요. 그래서 90% 가까운 기생충 감염률을 20년 동안에 1% 미만으로 떨어뜨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이 UNDP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에 완벽하게 기생충을 정복한 나라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구충제 생산에 굉장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기생충 퇴치 사업에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이걸 그 해외 원조에 많이 씁니다. 실제로 한국의 기생충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기생충 퇴치협회가 80년대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전국의 지역 조직까지 다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단체였는데 기생충이 다 없어지니까 기생충을 퇴치하는 사업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것이 이름을 싹 바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건강관리협회. 여러분 건보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무료 건강검진 하라고 할 때 안내장에 보면 16개 시도의 지부조직이 다 있습니다. 이 기생충 퇴치협회입니다. 전심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우리나라만큼 빠른 시간 안에 출생률을 세계 최저로 떨어뜨린 나라도 없었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족계획협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부녀회장님이 시골에서 어느 집 며느리가 둘째 낳았다 그러면 총알같이 와서 손잡고 예, 수술하러 데리고 왔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출생률이 낮아지면 표창을 했습니다. 그렇게 극성스럽게 한 결과 출산율이 세계 최저가 되어가지고 예, 그 가족협회가 폐쇄되기 일보 직전 같습니다. 일이 없었어. 예, 요즘 예, 인구보건복지협회인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출산 장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다 영아 사망률, 그죠? 영아 사망률 이런 것들도 굉장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지표 중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GDP입니다. GDP. 특히 그 중에서도 1인당 GDP. 객관적 지표의 왕.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GDP입니다. 그래서 잠깐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논의를. GDP가 있고요. 여러분 언론을 보다 보면 요즘은 이거 잘 안 쓰지만 GNP가 있고요. 그 다음에 GNI가 있고요. 뉴스에 나오죠. GNI 증가율, GDP 증가율 5%, GNI 증가율 2%.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GRDP를 보기로 하죠. 이것은 이제 G는 gross, D는 domestic, P는 product입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선 장소는 대한민국에서 한 해 동안 1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입니다. 이게 중간 생산물은 빠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쌀 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뭐 1억 원어치 쌀을 생산을 했습니다. 거기는 뭐 농기구, 농약 이런 거 하나도 안 쓴다고 가정하고 그냥 맨 땅에 가서 손으로만 해서 그렇게 그 1억 원어치 생산했다고 그러죠. 그걸로 이제 쌀국수 회사가 그걸 쌀을 사가지고 다 국수로 만들었어요. 국수가 2억 원어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수를 갖다가 쌀국수 전문점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3억 원어치를 팔았다고 그러죠. 처음에 쌀값은 1억 원, 국수값은 2억 원, 그리고 식당에서 판 국수 요리값은 3억 원이라고 하죠. 이때는 GDP는 3억 원만 계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억 원과 2억 원, 그러니까 최초의 1억 원은 2억 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그 2억 원은 최종 소비재인 국수 요리값 3억 원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3억 원은 최종적으로 농민과 국수 회사와 그리고 식당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치면 6억 원이 되겠죠. 전체가 생산된 것은 6억 원이지만 부가가치, 새롭게 생산된 가치는 3억 원이 된 거죠. 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6억. 그 중에서 새로 생산된 가치는 3억 원.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 또는 부가가치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생산재는 다 빼고 최종적인 상품과 용역, 상품과 서비스로 시장에서 거래된 것.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보면 중간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다 면제받죠.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여러분 VAT, Value Added라고 합니다. 부가가치가 Value Added Tax라고 그러죠. VAT, 부가가치세가. 그것은 소비자가 내는 겁니다. 최종 생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제품값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고요. 자기가 중간 생산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사온 원료에 붙었던 부가가치세, 그것도 돌려받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사업자들이 내지만
나중에 그것이 중간재라는 것을 증명하면 다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내는 10%만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죠. 다 이런 원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용역,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 최종 생산품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GNP는 뭐냐? GNP는 이것은 똑같고요. 이건 내셔널이 여기 들어갑니다. 차이는 여기 대한민국 자리에 대한민국 국민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1년 동안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 합계 또는 부가가치의 합.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가 미국에서 금년에 연봉이 별로죠. 박찬호 선수가 연봉이 몇십만 달러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많이 받을 때는 몇백만 불도 받았지만 박찬호 선수가 또는 박지성 선수가 메이저리그나 혹은 EPL에서 받는 연봉 또는 보너스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번 거죠. 그렇지만 GDP에는 안 들어옵니다. 국내에서 벌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GNP에는 박지성 선수나 박찬호 선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국경 밖에서 생산한 재화와 용역의 가치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대신 대한민국 안에 생활하고 있지만 여기서 생산 활동을 하지만 외국인이 와서 대한민국 국내에서 이 활동을 한 거 이거는 다 빠져나가죠. 뺍니다. 예를 들어서 네팔에서 온 산업연수생이 여기서 받은 봉급 또는 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은 거 이런 건 다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것은 GDP에는 들어가지만 GNP에는 포함되지 않죠. 기준이 내셔널이기 때문에 국적이 기준입니다. GDP는 domestic이라는 것은 공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대한민국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전부 다 GDP에 들어갑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예. 이 GDP를 요즘 즐겨 쓰는데 보통 GNP는 안 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국제 간 거래 또는 노동력의 이동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GNP와 GDP의 차이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국내는 불경기인데 밖에 나가서 많이 벌면 GNP는 올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가 커져서 GDP를 쓰는 게 낫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GDP가 GNP보다 국내의 다른 경제 변수와의 관계가 훨씬 밀접합니다. 고용, 실업률 이런 거 있죠. 또는 물가 등등과의 관련성이 GNP보다는 GDP가 직접적이고 밀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척도 또는 지표로서의 쓰임새가 GDP가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 보도나 어떤 학술 논문에서 다 GDP를 쓰는 경향을 보이죠. GNI는 뭐냐? GNI는 Gross National Income입니다. 인컴, 국민 총소득. 이것은 GNP, GDP나 다 똑같은 개념인데 차이가 뭐냐? 교역 조건을 반영한 거죠. 교역 조건. 교역 조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밖에 내다 파는 물건이 있고 사오는 물건이 있죠. 내다 파는 물건이 굉장히 비싸지고 사다 쓰는 물건이 굉장히 싸지면 GNP나 GDP 수치는 똑같아도 우리 훨씬 부자죠. 훨씬 부자입니다. 달러 베이스로, 국제통화 베이스로 우리가 파는 핸드폰 값이 막 오른다든가 또는 반도체 값이 막 오른다든가 이러면 국민소득이 막 올라가요, 저절로. GNI를 계산을 하면. 유가가 막 오르면 우리 GNI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파는 물건과 사는 물건 사이에 사는 물건이 비싸지고 파는 물건이 싸지면 GNI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오는 물건은 허래지고 우리가 파는 물건이 비싸지면 그러면 우리의 GNI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차이 나는 것은 교역 조건을 반영했다. 그 차이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론 보도를 보실 때 GNI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 우리는 늘 좀 뒤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난 한 10여 년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죠. 유가는 2002년도에 약 30불 하던 것이 금년초에는 150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65불 수준으로 다시 반토막이 몇 달 사이에 나긴 했습니다만 쭉 상승세였습니다. 철강, 비철금속 등등의 국제 원자재도 가격이 계속 상승해 왔기 때문에 교육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한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서 GNI 성장률이 지난 10여 년, 15년간 GNP, GDP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RDP는 GDP하고 같습니다. 그로스, 그 다음에 리저널이 들어갑니다. 네, 똑같습니다. Domestic Products. 리저널이 들어간 것은 GDP가 국민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이 지표를 산출하는 것이라면 GRDP는 임의적으로 분할한 공간적 범위 안에서 저걸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개 시도를 기준으로 16개 시도의 GRDP를 낼 수 있고요. 236개 시군구 단위로도 저걸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군구 단위로 내는 거는 안 하고 있죠. 지금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는 다 16개 시도를 대상으로만 이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까지 16개 시도별로 해마다 GDP 통계와 거의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미니어처라고 말할 수 있죠. 똑같은 구조를 가진 GRDP 통계가 나옵니다. 자, 이제 여러분 GDP, GNP, GNI, GRDP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찾아보면 제가 설명하지 않은 작은 요소들이 많이 차이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GNP는 국민국가라는 공간적 단위 안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을 얼마나 활발했는가를 측정하는 도구이고 GNP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적인 집단이 얼마만큼을 생산했느냐를 재는 것이고 GNI는 위에 두 가지를 국제 거래 환경, 국제 물가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인 크기로 좀 변형한 것이고요. GRDP는 GDP를 행정구역 단위로 쪼개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GDP, GNP, GNI 이런 것들을 국민소득 계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계산표를. 여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좋은 척도이긴 한데 좋은 지표이긴 한데 이것만 가지고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기에는 너무나 무리라는 거죠. 경제적 발전 수준조차도 이 지표만으로는 완벽하게 포착해낼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한 4가지 정도 GDP, GNP 통계가 경제 발전 수준을 재는 척도로서 가지는 문제, 그래서 한 10여 가지 정도가 지적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비판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발전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국민소득 계정, GDP의 문제라는 것은 주로 크게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키워드만 쓰죠. 첫 번째 문제는 GDP 통계는 시장에서 거래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만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중하게 우리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많은 재화와 용역 중에서 시장에 거래 안 되는 게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주부의 가사노동. 주부의 가사노동. 요즘 남자도 가사노동을 많이 합니다만 여하튼 소위 DIY, Do It Yourself, DIY라고 일컬어지는 폭넓게는 자기 스스로 생산하고 자기 스스로 소비하는 자급자족적 생산.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GDP 통계에는 전업주부들의 또는 전업 남자의 그 노동의 가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게 전업주부의 한 달 노동의 가치를 200몇십만 원 그렇게 계산을 하던데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 GDP 통계가 확 증가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저걸로 다 재일 수가 없어요. DIY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그렇지 않은 나라와 비교할 때 GDP상으로 똑같아도 DIY가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복지 수준이 훨씬 높고 경제발전 단계가 높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는 시장에서 거래된 것 중에 합법적인 거래만 포함됩니다. 시장에는 합법적 시장이 있고 암시장이 있죠. 암시장. 예, 블랙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암시장. 대표적인 암시장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마약시장, 그다음에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전부 다 암시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매매를 합법화한다면, 예, GDP 성장률이 단박에 높아질 겁니다. 통계상, 예, 통계가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암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도 100만 단위는 넘어갈 거다. 이런 추정치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다 GDP 통계에 넣게 되면 저절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겠죠. 예. 마약, 포르노, 법적으로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거래되는 암시장, 예. 과외시장, 과외. 여러분들 중에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많죠? 예. 대학생 아르바이트 중에 최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애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국세청에 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예. 이 GDP 통계에 포착이 안 되는 그런 겁니다. 예컨대 제가, 한 달에 한 1억 원쯤 버는 쪽집게 논술 강사로 강남으로 진출했다. 예,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참여정부 타락 어디까지 가나. 예. 서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다 하고 한다 하더라도 일국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 비윤리적인 고액과에 종사한다 이렇게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아주 비경제적인 들어는 합리적이고 또는 불합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그 통계에 포착 안 되는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양성화하면 GDP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왜 저개발 국가들은 성장률이 높을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측면입니다. 그 전까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형태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소비되던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는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뭘 사먹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 다만 이제는 거래에 포착될 따름이에요. 이것을 비공식 부문이 공식 부문으로 양성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절로 GDP 통계에 더 많이 해가 갈수록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서 사회적 분업이 정착된 곳에서는 비공식 분야가 공식 분야로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오는 GDP 상승 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성장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죠? 예. 이제 우리나라 정도면 5% 정도 하면 엄청 잘한 거예요. 예,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10%, 9% 할 때는 성장률 자체도 높았지만 비공식 부문이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오는 일종의 거품 또는 착시 현상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과대평가하면 곤란하다.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무자료 거래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됩니다. 시장에서 할매들이 동네 밭에서 캔 나물 들고 나와서 파는 거 포착 안 되죠? 예,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광범위하게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는 게 과거와 지금의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레저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소득이 1억 원으로 똑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하죠. 1억 원 연소득이 한 사람은 일주일에 30시간만 일하고 한 사람은 60시간 일해요. 누가 더 높은 경제적 수준에 있을까요? 당연히 30시간 일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나머지 30시간을 다 일을 한다면 2배를 벌 수 있겠죠.
레저라는 것은 현금 소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레저를 누린다는 것은.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른 게 다 동일하다면 레저 시간을 계산해보고 레저 시간이 훨씬 많은 사회가 더 발전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가 1인당 GDP 수준은 세계 32위, 32위 그 수준인데 실제 생활 수준은 그보다 훨씬 못합니다. 왜냐하면 30위 안에 드는 나라 중에 우리보다 노동을 더 많이 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보다 더 1인당 GDP가 저 뒤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GDP를 Gross National Domestic Product per capita 이렇게 하면 1인당 GDP입니다. 이 per capita는 라틴어죠. 예, 한 사람당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우리가 32위, 30위권이라 하더라도 대개 한 50위권에 있는 나라 중에 우리보다 더 노동시간이 긴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현금 소득은 많지만 레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예, 실제 이 GDP 통계만큼 높은 경제적 수준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생산의 부작용. 이게 이제 주로 환경 파괴와 많이 관련된 겁니다. 예. 어떤 기업이 제가 어릴 때에는 예, 대구 신천 상류 상동에 염색 공장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파란 물이 흐르고 다음 날은 빨간 물이 흐르고 예, 지금 대백이 있는 그 앞에서 주로 목욕하고 놀았는데 예,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이공장, 폐지재생공장이 중동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은 다 없어졌습니다. 전혀 정화되지 않은 폐수들이 그냥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폐수에서 내려앉은 종이 찌꺼기 이런 것들이 신천 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 대통령께서 공해 문제를 누가 얘기하니까 내가 다 먹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이렇게 하셨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강을 오염시키고 나면 그럼 수질 정화를 해야겠죠? 그러면 국가가 환경예산을 책정해서 발주를 합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짓고 그죠? 무슨 뭐하고 해서 수질 정화를 합니다. 비용이 엄청 들죠? 예, 그것은 GDP 상승으로 연결되죠. 원래 깨끗한 강을 오염시킨 다음에 그것이 오염되기 전의 상태로 최소한 돌아가도록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은 전부 다 누군가의 소득으로 귀결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전부 GDP에 기록되게 돼 있죠. 그래서 환경가치가 이 GDP 통계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환경을 많이 파괴할수록 GDP는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GDP 올리면서 파괴한 거 복구하면서 또 GDP 올리고 예, 이 외에도 아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왜 쓰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죠. 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지표도 없기 때문에 더 개선된 GDP 지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주부의 가사노동을 반영한 GDP 통계나 주로 이제 페미니스트 GDP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여성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GDP 통계에 포함시키는 거. 또 한편으로는 그린 GNP라고 그래서 이것은 환경론자들의 GDP입니다. 이거 환경가치를 포함시켜서 하는 건데 모두가 다 실무적인 기술적인 어려움에 부닥쳐서 쓸 수 없는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GDP 통계를 쓰는 것인데 이 점들을 고려해서 여러분이 그 가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국민계정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척도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느냐. 예. 제일 첫 표지 이건 이제 보도자료입니다. 옛날에 재정경제부에서 냈던 국민소득계정 보도자료인데요. 대개 한 4월달이나 5월달이 되면 전년도에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해서 해마다 이제 보고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거를 그 2008년 봄에 통계를 처음 냈을 때 저기 P자가 붙은 건 이게 추정치라는 뜻입니다. GDP 성장률은 2006년 5.1%, 2007년 5%였고요. 이 뒷거는 분기별로 한 거니까 안 보셔도 되고
GDP를 어느 산업 분야에서 얼마나 생산했나 이렇게 보면 늘렸나 보면 제조업은 6.5% 성장하고 건설업은 1.8%, 서비스업은 4.8%, 농림업은 1.1% 성장해서 5%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Y는 그죠? 좌변에 Y 국민소득이 있고 우변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해외 부문 이렇게 있던 방정식을 기억하시죠? 예, 지난 시간에 봤던 거. 거기 보면 민간 소비가 4.5% 늘었고 투자 중에 설비 투자가 7.6% 늘었고 건설 투자가 1.2% 늘고 제과 수출이 12% 늘고 수입이 10% 늘어서 그렇게 해서 5.0%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국민 총소득은 아까 우리가 봤죠? 여기 지금 GDP가 5.1 성장했는데 2.6 성장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고유가 행진이 있었죠. 2007년도는 이때는 5.0% 성장인데 좀 나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신문에 가끔 보다 보면 뭐 설비 투자 증가율이 어떻다, 건설 투자 증가율이 어떻다 이렇게 말하지만 건설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0.1%, 1.2% 성장하는 0.3%, 1.8%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민소득은 5.1%, 5%.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건설업이 차지하는 GDP 종사자 숫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7% 정도 됐습니다. GDP 전체에서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이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GDP 상승이 이루어졌고 제조업 분야가 생각보다 많이 성장하고 있죠. 되게 수출 상품이 제조업 상품이 많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기 보면 우리 돈으로 따져서 보면 2004년도가 780억 달러, 2007년도가 900억 달러. 달러로 하면 여기 한 1조 달러 거의 가까이 되죠? 1조 달러. 1조 달러. 이게는 이제 억 달러니까 9,699억 달러니까요. 그 1조 달러. 1인당 GNI는 여기 GNI를 썼습니다. 여기 2007년도에 1,862만 원 되고 달러로 하면 약 2만 달러, 2만 45불, 2만 50불, 최종적인 게 아마 2만 50불 정도 됐을 겁니다. 환율 영향도 좀 있고 금년에는 연평균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도 15,000달러 내지 16,000달러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이죠. 그럼 넘어가 보죠. 여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방정식을 한번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이건 아까 본 거를 자세히 보는 거니까요. 요거 보시면 요거 2000년 가격이 기준입니다. 인플레 물가 인상 때문에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보정해서 2000년 물가 수준을 100으로 하고 이제 그 나머지를 거기 다 맞춰서 가격 대비를 해서 성장률을 계산을 한 겁니다. 각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 성장률인데요. 보시면 GDP는 이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이렇게 움직였고 GNI는 그하고 어떨 때는 심하게 이쪽은 막 올라가는데 이쪽은 막 내려오고 이렇게 요동을 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4% 내지 5% 선에서 성장을 하고 2003년도가 특히 낮았죠. 이때가 카드채 위기 때문에 금융공황 위기론이 돌고 이래서 경제가 매우 안 좋았던 때가 2003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 등락이지만 대체로 이런 선에서 왔습니다. 다음. 이것도 아까 본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요거 한번 봅시다. 주요 지출 항목별 성장률 추이. 요게 이제 민간 소비가 얼마나 늘었냐. 그 다음에 요게 총 고정자본 형성이라는 게 투자를 말하는 겁니다. 투자가 얼마나 늘었냐. 수출입이 어떻게 됐냐 이걸 보는 겁니다. 민간 소비가 보면 역시 2002년도에는 꽤 높았지만 불황으로 가면서 2002년도 경기 성장률이 낮으면서 2003년도, 4년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도 보면 건설 투자가 들쭉날쭉하는 가운데 굉장히 부진했고요. 설비 투자가 2000년도에 굉장히 높았지만 그 뒤로는 매우 부진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좀 지체되고 경제가 어려웠던 현상을 반영하는 거죠. 수출은 잘 나갔죠? 성장률이 뭐 두 자리 계속 여기 이렇습니다. 보통 10% 이상 많으면 20%까지 수출 성장을 하게 돼요. 주로 이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것도 그냥 넘어가죠. 여기 잠깐만 올려보세요. 이게 시계열편인데요. 좀 더 올려보세요. 여기가 1976년부터 나와 있네요. 71년부터 있구나. 여기 보시면 연간으로 보시죠. 이때가 8.2, 이게 4.5죠? 굉장히 낮죠, 이때가? 이때가 제1차 오일 쇼크가 났을 때 아마 그 무렵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거기 잠시 회복했다가, 여기 1980년에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이때 5.18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1979년이 굉장히 큰 불황이었고요. 30% 수준의 인플레이율을 기록했던 해입니다. 그때가 1979년 제2차 중동전쟁이 나면서 친미 국가에는 기름 안 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이스라엘을 하고 단교하고 그 대만도 또 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습니다. 여하튼 그 미국 편드는 나라들하고는 오펙 국가에서 거래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굉장히 큰 어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 1980년대 와서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때가 삼저호황이라 그래서 환율 낮고 유가 낮고 뭐 낮고 이래가지고 성장을 많이 했을 때고요. 그 다음 쭉 되게 이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보시죠. 위로 올려보시죠. 2005년 5.1, 5.0.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되게 성장률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이때 98년도가 IMF 왔을 때입니다. 97년에 IMF 오고 마이너스 6.9. 그리고 빨리 회복해서 9.5가 됐는데 이때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사람들이 소득이 줄었는데 소비를 엄청 해가지고 이때 위기가 2001년, 2002년 이때 현실화가 되고요. 거기서 겨우 회복된 게 2006년, 2007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죠. 이거는 이제 경제활동, 그러니까 GDP 성장률에 어느 분야가 얼마나 기여했느냐 이거 보는 건데요. 2007년도를 한번 보죠. 여기 5% 성장인데 이때 농림업은 기여한 게 없고 관공업이 좀 제조업하고 기여를 했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 서비스업이 제일 많이 기여를 합니다. 넘겨보시죠. 그게 끝인가요? 다음 페이지. 이것만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만 보도록 하죠. 내수 분야가 3.6, 투자가 0.7, 그 다음에 수출 수입의 차가 1.4죠. 5%니까 5% 작년에 성장을 했으니까 3.6에 여기 0.7하면 4.3 되나요? 여기 차이가 1.4죠? 그럼 한 넘네. 이게 왜 넘지? 통계상 불일치형인데 0.7 내수가 3.6 4.3 4.3에 1.4가 되는데 통계상 오차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지 이게? 수출, 수입. 이건 좀 뭐가 좀 이상하다. 5.0. 내가 통계표를 처음에 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걸 볼까요? 이게 내수 작년에 5.1 여기가 4.1 1.1 5.2 여기도 역시 안 맞네. 여기 마이너스 0.3이 있으니까 그래도 안 맞는데 우리가 좀 뭘 좀 잘못 읽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갑시다. 나중에 다시 보고 이거 봅시다. 이거를 보면 좀 나을래나? 다시 봅시다. 2000년 가격 기준으로 내수 2.5 2007년도에 성장 0.53 수출 4.7 조금 내려보시죠. 이게 통계가 이렇게 돼 있구나. 내수가 이 두 개를 합친 거네요. 그죠? 내수가 최종 소비 지출 민간과 총 자본 형성 이걸 다 합친 게 내수네. 2.0, 0.5에서 합쳐서 2.5가 되고요. 수출이 4.7인데 여기서 수입을 빼야 되는데 좀 내려보시죠.
최종 수요. 기여율. 예, 그렇게 되고, 기여율을 보면 상대적 비중이 내수가 34.3%, 그 다음에 총 자본 형성이 6.7%, 재화 서비스 수출이 65.7%. 이것도 100%가 안 맞네.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나? 이것도 34.3과 65.7을 합치면 이게 맞네. 그죠? 내수 중에서 최종 소비 지출이 27.6, 그 다음에 총 자본 형성이 6.7, 이렇게 합쳐서 34.3. 그러니까 국내 소비와 국내 투자를 합친 것이 34, 수출이 차지하는 것이 65. 예, 기여율이 그렇게 됩니다. 아까 데이터를 그 위에 것도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내수 부문이 취약하다 이런 보도를 여러분 많이 보셨죠? 우리 GDP 상승률이 5%였지만 2007년도에 내수가 아니고 수출이 주도한 성장이었다라고 말할 때 기여도를 보면 1대2의 비율로 수출 쪽이 더 많습니다. 그게 이제 이 국민계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음 보시죠. 예,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쭉 넘겨보십시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보고. 이걸 제가 보여드린 거는 데이터는 전부 올려놨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국민계정에서 GDP, GNP, GNI,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좌변에 공급이 있고 우변에 수요, 소비 수요, 투자 수요, 정부 지출, 해외 부문, 이렇게 연결되어 있던 그 방정식이 실제로 여기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대개 그런 모든 지표에서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GDP 통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이제 시도별 GRDP입니다. 이런 것을 메타 통계라고 그러는데요. 메타 통계. 비평에도 메타 비평이 있죠. 메타라는 것은 한 단계 올렸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이나 통계청 홈페이지에 국가 통계 포털에 들어가 보면 GRDP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전에 그걸 못 느꼈었는데, 모르고 있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를 느낍니다. 저 통계청에서 발표를 할 때 지역별 GRDP 통계만 내놓지 1인당 퍼캐피타로 계산해서 내놓지를 않아요. 그 해마다 발표를 하는데 증감률이 해마다 어떻게 되는지도 통계를 안 냅니다. 굉장히 불친절한 통계죠. 연구자들이 알아서 하라, 그런 뜻입니다. 특히 달러 베이스로 할 때는 굉장한 애로사항이 따라요. 연간 그 평균 환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자들이 내는 논문에 보면 통계들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국가기관이 어째서 메타 통계를 내지 않는지 그래서 이해가 통 안 되는데요. 그래서 바빠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96년부터는 2001년까지는 메타 통계를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그래서 그걸 참고를 했고요. 뚝 뛰어서 2006년도는 원화로 계산을 한 데이터를 16개 시도별로 봤습니다. 1996년부터 보면 여기 대구를 보시죠. 7,594. 예, 달러 베이스입니다. 이게 없죠? 더 낮은 데가. 예, 더 낮은 데가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97년도 역시 꼴찌, 98년도 꼴찌, 99년도 꼴찌, 2000년도 꼴찌, 2001년 꼴찌, 2006년도 통계를 지금 제일 최근 통계인데요. 여기 1124만원. 전국 평균이 1775만원. 전국 평균은 약 3분의 2 수준이고, 압도적으로 높인 곳은 울산. 그 전까지는 경남이 괜찮았어요. 그죠?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죠. 근데 갑자기 98년도부터 경남이 거의 꼴찌로 갑니다. 왜냐? 울산이 광역시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 3,862만원.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구는 울산에 몇 분의 1이죠, 이게? 예? 3분의 1이 안 되죠? 3분의 1이 좀 안 됩니다, 그죠? 예. 약 3.5분의 1 정도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이 GRDP 통계는 과연 그 지역의 경제적 발전 수준을 말해주는 걸까요? 물론 말해주는 거죠. GDP 통계가 그 국가의 경제 수준을 말하는 것처럼. 근데 아까 말한 GDP 통계의 허점은 GRDP 통계에서도 그냥 다 있는 거죠. 이걸 보고 대구가 전국에서 제일 가난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여기 통계는 안 가져왔지만 지역별, 시도별 지출국민소득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한 액수고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쓴 액수를 보면 대구는 상당히 높아요. 왜냐? 대구 시민이 울산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생산은 울산에서 이루어지지만 분배는 대구에서도 함께 받게 되는 거죠. 대구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거기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전부 다 재화와 용역이 생산된 것을 잡아내는 통계인데 대구는 재화와 용역이 생산되는 공간으로서의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GRDP 통계는 이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꼴찌됐죠. 91년도인가에 꼴찌돼서 지금까지 계속 꼴찌입니다. 만약 경북을 보시죠. 경북은 대구보다 훨씬 높죠. 대구에 거의 2배 가까이 되죠. 왜냐하면 산업시설이 포항 뭐 등등 이런 구미 이런 경북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미에 회사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구에 살죠. 예, 법물동, 지산동 이런 데도 살고 황금동에도 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내에서도 시군구별로 해보면 아마 수성구 같은 데는 굉장히 낮을 겁니다. 생산이 성서공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그나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대구에 돈 있는 사람은 다 수성구에 산다. 이렇게 경북대학 교수님들도 수성구에 무지하게 많이 사시던데요.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 여기죠. 북구인가요? 예, 그렇지만 주거지는 수성구죠. 그러면 수성구가 제일 가난하냐? 그렇지 않죠. 아마 대구 시내에서 시군구 자치구별 GRDP 통계를 내면은 아마 수성구가 꼴찌일지는 모르지만 거의 꼴찌는 확실합니다. 거의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성구가 제일 못 사는 동네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죠. 이 GRDP 통계에는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도 보시면 대구 17년째 꼴찌 이래가지고 뭐 정권 차원에서 차별했다 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잡고 있을 때 꼴찌 됐고요. 계속 꼴찌고 또 잡아도 꼴찌입니다. 이명박 정부 끝나는 그날까지 꼴찌일 거고 그 뒤에도 꼴찌를 면할 전망은 거의 없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객관적으로 지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경제성장률 용어 설명을 저거 좀 끌어다 주시죠. 예, 자료는 됐고요. 자, 이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경제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를 잠깐 살펴보죠. 분명히 있습니다. 성장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GDP 통계가 많은 이론적인 또는 실제적인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저 GDP 통계의 흐름이라는 것은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이 도대체 어느 지역 또는 어느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일까? 예컨대 7%로 경제 성장률을 올린다는 공약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하셨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감세가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는 것은 전혀 실증적인 이론적인 근거가 없다. 그 말하면 약간 과장이고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연관도 없고 경험적 인과관계도 입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건 역시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경제 성장을 가져오는,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경제 성장을 부르는 요인. 첫 번째는 자연자원. 아주 이것은 전통적으로 있던 시각입니다.
그렇죠. 자연자원이 풍부한 곳은 낫죠.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가만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국제 원유값이 2배로 올라가지고 GDP 성장률이 30%, 35% 고도성장, 세계 최고의 고도성장을 그거 합니다. 러시아의 성장률이 푸틴 집권하에서 높았던 것도 고유가와 관계가 굉장히 깊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통계만 보고 있으면, 야, 무슨 두바이 같은데 뭐, 예, 사우디아라비아도 25%인데 우리나라 5%가 뭐야. 예. 그거는 경제성장의 요인을 살피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자연자원은 언제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요도가 지금은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두 번째는 노동력. 혹은 인적 자본. 예. 세 번째는 기술. 이 세 가지가 어느 지역의 경제성장을 가져오거나 또는 경제적 몰락을 가져오는 요소다라는 데에는 아무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어딨냐면 이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 독립변수라면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변수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제발전을 가지고 오는, 경제발전을 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요소들이 어떤 관계를 서로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면 서로 다른 해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시각이 매우 다양하다. 그 요새 와서는 이 인적 자본에 관해서도 조금 다른 시각이 제시되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나온 주장들이 사회자본, 소셜 캐피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창조자본, 이런 용어까지, 개념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부분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이것은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은 정부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성립합니다. 어떤 경우에. 예컨대 여러분 무슨 주간지의 분석기사 이런 걸 읽다 보면 레퍼 커브라는 말이 가끔 나올 거예요. 그 레이건 시대 또는 부시 공화당 정권이 있을 때마다 작은 정부론이 나오잖아요. 경제 성장을 하려면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해야 된다라는데 가장 확실한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레퍼라고 말하는, 퍼스트 네임이 뭔지는 잊어버렸네. 레퍼라는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옛날 레이건 시대 때. 이 사람이 어느 날 점심때 어떤 고위관리와 밥을 먹으면서 자기의 이론을 냅킨에, 레스토랑 냅킨에 써서 보여줬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관료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백악관으로 들고 갔는데 새로 적을 시간이 없어서 냅킨째 그냥 들고 갔다. 백악관으로. 레퍼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say는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하고 여기 가로축에는 세율, 여기는 세로축에는 세수, 영입니다. 세율과 조세 수입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세율이 0이면 조세 수입이 얼마죠? 0. 세율이 100%면 어떻게 될까요? 세율이 100%면 일이 좋아서 일하는 사람 빼고는 아무도 일 안 하겠죠. 그죠? 100% 번 걸 국가가 다 가져가면 아무도 일 안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꼭지점이, 여기가 몇 프로인지 먼저 어떤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기가 돈 벌었는데 국가가 뺏어가는 게 많으니까 일을 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율 증가에 따라서 세수가 쭉 느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가면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속도가. 그래서 어느 점에 가면 더 이상 세수가 늘지 않고 세율을 더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일을 진짜 안 하게 돼서 소득 자체가 별로 발생을 안 하니까 당연히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세수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미국이 여기 있다면, 미국이 현재 여기가 A라고 그러죠. A점에 있다면 이때 세수를 올리는 길은 세율을 올린다 내린다? 세율을 내리면 세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세율을 내리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 와, 국가가 돈 뺏어가던 게 줄었어. 열심히 일해야지. 이제 그전에는 1억 원 벌면 4천만 원, 3천만 원 뺏어가는데 이제는 2천만 원 밖에 안 뺏어가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내 몫이 커지니까. 이렇게 해서 일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 여기 있다면 세율은 여기 TA가 되겠죠. 여기서 내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TB까지 내려줘도 세수는 똑같다는 거죠. 훨씬 낮은 세율인데 조세 수입이 똑같다면 GDP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해 있어야 그 성립이 되겠죠. GDP, 국민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뗀다고 할 때. 이것이 작은 정부론 혹은 감세론의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것이 레이건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세율을 막 내렸죠. 법인세도 깎아주고 상속세도 깎아주고 뭐도 깎아주고 다 해서 세금을 내렸습니다. 세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수가 줄었죠. 미국이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 어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여기 어디, 여기 B, 여기 있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조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한국 빼고. 네, 한국 빼고 가장 낮은 나라죠. 그렇게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감세 정책을 채택한 거죠. 국민소득이 팍팍 늘고 그래서 세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이 레퍼 커브는 트리비얼한 겁니다. 공자님 말씀이라는 거죠. 옳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인데 어떤 사람이 둘이서 기구를 타고 놀고 있었어요. 공중에 있죠? 기구 타는 거. 한참 가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어딘지를 모르게 됐어요. 마침 내려다 보니까 농부가 한 사람 있더란 말이죠. 저기요, 지금 저희 어디 있어요? 농부가 또 쳐다보면 당신들 지금 기구 위에 있잖아. 옳은 말이죠? 예, 그것은 참입니다. 그 명제는 당신들은 지금 기구를 타고 있다. 예, right. 그리고 아주 정확하죠. accurate, but useless. 그러니까 이 과학의 영역에는 그런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right, accurate, but useless. 옳고 정확한 얘기인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걸 트리비얼하다고 그럽니다. 논리학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한. 레퍼는 미국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미국은 여기 있었던 거죠. 우리가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이것은 알고 있죠.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가격과 비교할 때 공급량과 수요량은. 그렇지만 그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레퍼 커브라는 것은 있겠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 꼭지점이 세율이 30%에 있는지 40%에 있는지 70%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레퍼 커브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생겼던 간에 현재 세율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이것은 옳은 얘기지만 트리비얼한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거에 따라서 감세를 했죠. 감세를 하니까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화당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반복된 일입니다. 지난 몇십 년간. 세수가 감소하니까 재정 적자가 나게 되고, 그죠? 재정 적자가 나면 돈을 빌려와야 되죠. 미국 정부가. 그죠?
돈을 빌려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을 많이 줘야 되죠. 미국의 이자율이 높아지면 유럽, 중동에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막 갑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다들 달러를 구하려고 미국에 돈 꺼주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달러가 비싸지게 돼 있어요. 그럼 미국이 수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이 안 되죠. 미국 달러가 비싸진다는 얘기는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미국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발생한 것이 무역적자. 이 메커니즘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강세, 재정적자. 재정적자를 차입으로 메꾸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값이 올라가고 달러값이 올라가면 미국 제품이 수출이 안 돼서 무역적자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레이간 시대에도 쌍둥이 적자. 그죠? 여러분 아시죠? 쌍둥이 적자. 클린턴이 들어와서 겨우겨우 원상복구 시켰죠? 다시 아들 부시가 들어와가지고 또 아버지 부시 때의 2배가 넘는, 레이건 시대의 2배가 넘는 쌍둥이 적자를 또 발생시켰습니다. 그래도 맥케인 후보가 40% 넘게 지지율이 나와요. 희한하죠? 우리나라 같으면 10%도 안 나올 텐데. 예, 우리나라처럼 화끈하게 왔다 갔다 하는 데는 그렇게 안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것이 감세론이 만든 미국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감세론을 가지고 경제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이 레퍼 커브가 그 경제학자들의 뒷머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세 부담률이 20%가 조금 넘는데, 예, 거기서 15%로 깎아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까요? 상속세를 깎아주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인데요. 사람들이 왜 돈을 버느냐?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번다. 자식한테 물려줄 수 없다면 왜 벌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돈 벌어요? 상속세율을 올리면 자식한테 많이 물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덜 모은대요. 돈을 덜 벌고. 그것이 상속세를 깎아주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예, 미국의 부자들은 상속세 깎지 말라고 성명을 내죠.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이 공화당 정권이 상속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내려고 그러니까 반대 성명을 냅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상속세를 안 내요. 왜냐? 다 기부하니까. 빌 게이츠가 지금 일선에서 물러나서 하는 일이 자선사업 아닙니까? 자기 전 재산을, 거의 전 재산을 자식들한테는 겨우 먹고 살 만큼 좀 도와주고, 전 재산을 재단에 기부해서 그 재단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자기가 거기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상속세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상속세를 깎아주면 경제성장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대한민국 부자들의 이데올로기적인 또는 가치의 편협함을 반영하는 겁니다. 왕왕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저럴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일리언, 외계인이 나오는 영화를 보면 다 무섭죠? 에일리언 1, 2, 3, 4. 그 여배우 누구예요? 시고니 위버가 나오는 에일리언 1, 2, 3, 4. 그 다음에 뭐 톰 크루즈가 나오는 우주전쟁, War of the World. 그죠? 영화들을 다 보면 에일리언들은 무서워요. 막 그냥 땅속에 파고 들어가서 지구를 쪼개고 막 사람을 막 핏바라먹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실제 에일리언이 그럴까? 아무도 모르죠. 그죠? 본 적도 없으니까. 물론 칼 세이건 같은 사람이 컨택트 그런 소설을 써서 거기는 평화롭게 접촉하죠. 우리 ET는 굉장히 우호적이죠. ET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보는 외계인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수십만 년을 살아오면서 에일리언들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코르테즈라는 스페인 사람은 400명 데리고 가서 100만 명의 아즈텍 문화를 완전히 멸망시켰잖아요. 다 죽이고. 인류의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은 언제나 외모라든가 피부색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집단을 만날 때 적대적으로 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고 낯선 것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하라는 행동 매뉴얼이 우리 유전자 속에, 뇌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10,000광년, 20,000광년 떨어진 곳에 지구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어떤 행성에 간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과거 우리끼리 했던 것처럼 정복할 거예요. 그러나 만약 수만 광년 떨어진 거리를 단시간에 건너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과학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외계 생명이 있다면 결코 그렇게 행동 안 할 겁니다. 왕왕 보면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절박하게 뭔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일부러 하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상속세 없애주고 뭐 깎아주고 정부세 없애주고 뭐 이런 거 하면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분이 그럴 때 일 열심히 하는 분이라서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되지만 오로지 먹고 살고 돈을 모은다는 목적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일하면서 그 안에 많은 인간적 가치를 녹여내고 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기가 번 돈으로 많은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타적인 일들을 하면서 사는 존재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런 세금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도자가 펴는 정책이라는 것은 그 지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의 반영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감세를 계속해 나간다면 거의 미국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종부세 폐지로 인해서 이미 대구시의 복지정책에는 심각한 장애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쉬고 아까 빗금 자본, 노동력, 천연자원, 거기에다가 창조자본, 지식자본 이런 얘기를 했죠. 사회적 자본. 그 맨 아래쪽 부분을 이따 쉬고 나서 강의 시간에 마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